2017년 5월 적도의 열기가 활주로를 달구던 그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세 나라의 전투기가 모였다. 러시아의 거대한 수호이, 프랑스의 검증된 라팔, 그리고 한국의 시제기 KF-21. 8조 원 규모의 계합을 두고 벌어진 사흘간의 대결. 섭씨 38도 열기 속 극한의 시험, 폭우 쏟아지는 야간 비행, 10분간의 애프터버너 지속.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그 순간, 한 명의 조종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이것은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선 그날의 기록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하심 공군기지. 활주로 끝에 세 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섰다. 러시아의 수호이 3호,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한국의 KF-21 보람의 시제기였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가 활주로 위로 피어올랐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 유수프 대장이 경납고 앞에 섰고 그 뒤로 러시아 국방부 무관, 프랑스 다소사의 부사장, 한국 방위사업청 협상단이 자리를 잡았다. 8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계약을 두고 세 나라가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순간이었다. 한국 측 대표로 나선 사람은 공군 제17전 전투비행단 소속 이준혁 중령이었다. 22살에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F-15K를 몰았던 그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시험 비행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다. 총 비행시간 3,000시간. 그중 절반이 신형 전투기 시험 비행이었다. 활주로 옆 관제탑 아래에서 이중령은 헬멧을 손에 든 채 세 대의 전투기를 바라봤다. 수호이 3호의 거대한 쌍발 엔진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라팔의 날렵한 델타2기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 옆에 선 KF-21은 두 전투기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듯 보였다. 아직 시제 5호기였고 외장재 일부가 시험용 도색 상태였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험 조종사가 수호이 35의 조종석에 올랐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장신의 남자였고 비행복 왼쪽 가심에 러시아 공군 휘장이 선명했다.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 출신으로 수호이 설계국에서 15년간 시험 비행을 담당해온 인물이었다. 프랑스 측 조종사도 라팔에 탑승했다. 다소 4소 소속 시험 비행사로 20년 경력의 노련한 얼굴이었다. 프랑스 공군 출신이었고 라팔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전설적인 조종사였다. 이 중령이 KF-21 기수 아래로 걸어가자 정비반장 박상훈 상사가 다가왔다. 중령님, 유압계통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석 사다리에 발을 올렸다. 엔진 출력 정상, 연료 탑재량 확인, 비행 통제 시스템 그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 15명이 경납고 그늘 아래 모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러시아 무관에게 속삭였다. 수호이는 이미 검증된 기체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러시아 공군이 오래 써온 주력기라는 신뢰가 깔려 있었다. 러시아 무관이 팔짱을 끼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저 한국 시제기는 아직 양산도 안 된 물건이라는 평가였다. 비교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뉘앙스였다. 프랑스 부사장도 끼어들었다. 라팔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가 이미 도입했고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전 검증이 끝났다는 강조였다. 그에 비해 KF-21은 한국 공군조차 아직 정식 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발비도 프랑스나 러시아보다 절반 이하였고 경험도 부족했다. 동남아시아 열대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역력했다. 세 대의 전투기 엔진이 동시에 점화됐다. 수호이 3호의 R-41 엔진이 굉음을 내며 불을 뿜었고 라팔의 스네크마 M88 엔진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KF-21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도 울렸다. 활주로 위의 열기가 엔진 배기가스와 뒤섞이며 왜곡된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상 온도가 35도를 넘었고 콘크리트 활주로 표면은 40도에 육박했다. 습도는 85%였다. 엔진 흡기구로 들어가는 공기 밀도가 낮아지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 수호이 3호가 가장 먼저 활주로를 달렸다.
28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체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쌍발 엔진의 추력이 구름을 가르는 듯했고 600m 활주 거리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이어 라팔이 활주로에 섰다. 15톤급의 경량 기체가 스로틀을 올리며 가속했고 450m 거리에서 기수가 들렸다. 델타익이 햇빛에 반짝이며 하늘로 치솟았다. 마지막으로 KF-21이 활주로에 섰다. 이 중령이 스로틀을 밀어 올렸다. 2700kg급 쌍발 엔진이 포효했고 기체가 앞으로 쏘아졌다. 활주로 표면의 열기가 시야를 흔들었고 기체 진동이 조종석까지 전해졌다. 400m 지점에서 기수가 들렸다. 이륙거리가 라팔보다 짧았다. 인도네시아 관계자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옆에 서 있던 기술 장교가 메모를 했다. 수호이보다 200m나 짧은 거리였다. 세 대의 전투기가 술라웨시 상공 5000m 고도에서 대형을 이루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기동 성능이었다. 지상온도 35도, 상대습도 85%, 해발고도 200m. 전투기 엔진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공기 밀도가 낮아 출력이 떨어지고 높은 습도는 흡기구에 부담을 줬다. 유수프 대장이 쌍안경을 들어 하늘을 봤다. 세 개의 점이 구름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다. 첫 시험 과목은 고기동 선회였다. 마하 0.8 속도에서 구지 기동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과제였다. 조종사의 체력과 기체의 구조 강도, 비행 통제 시스템의 정밀도를 동시에 평가하는 항목이었다. 이 중령이 무전기를 켰다. 보람에 첫 번째 기동 시작합니다. 하늘 위에서 세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급선회에 들어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5000m 상공, 수호이 3호가 첫 번째 기동에 들어갔다. 러시아 조종사가 스틱을 당기자 거대한 기체가 수직으로 치솟았다. R-마흔힐 엔진의 추력 편향 노즐이 각도를 바꾸며 기체를 제어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수호이가 급격한 배롤로를 시작했다. 28톤의 기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하강했고 다시 상승 기동으로 전환했다. 지상 관제소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데이터를 받아 적었다. 최대 하중 8.5G, 선회 반경 500m, 기동 완료 시간 12초. 러시아 무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호이의 추력 편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했다. 이어 프랑스 라팔이 기동에 들어갔다. 델타익 형상을 살린 고속 선회였다. 15톤급 경량 기차가 날렵하게 방향을 바꾸며 급 강화했다. 스네크마 엔진이 고온에서도 일정한 추력을 냈고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이 기체 자세를 정밀하게 잡았다. 최대 하중 9G, 선회 반경 450m, 기동 완료 시간 11초. 프랑스 부사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확인했다. 라팔의 기동성은 이미 유럽 공군들이 검증한 바 있었다. 인도 공군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운용하며 극한 환경 성능을 입증했고 중동의 고온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 경납고 그늘 아래 모여있던 인도네시아 장성 2명이 대화를 나눴다. 수호이는 파워가 압도적이고 라팔은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였다. 그에 비해 KF-21은 아직 미지수였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전투기였고 실전 데이터가 전무했다.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실제 비행 성능을 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중령이 KF-21 조종석에서 계기판을 점검했다. 엔진 온도 상승, 유압 압력 정상, 연료 소모율 예상 범위 내, 고도 5000m, 속도 마하 0.8, 외기 온도 영상 15도, 지상의 35도보다는 낮았지만 높은 습도가 문제였다. 엔진 흡기구로 들어가는 공기에 수분이 많아 출력 효율이 떨어졌다.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은 원래 미 해군의 AF-18 슈퍼 호넷에 쓰이던 검증된 엔진이었지만 한국이 도입한 개량형은 추력을 높인 대신 고온 환경 적응력이 아직 충분히 시험되지 않았다. 이 중령이 스틱을 당겼다. 기체가 수직으로 솟아오르며 구름층을 뚫었다. 6000m 고도에서 급선회에 들어갔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며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고 날개 끝에서 수증기가 소용돌이치며 흘러나왔다. 지상 관제소의 레이더 화면에 KF-21의 궤적이 그려졌다. 인도네시아 기술 장교가 데이터를 받아 적으며 눈을 크게 떴다. 최대 하중 9G, 선회 반경 400m,
기동 완료 시간 10초. 라팔보다 빠르고 선회 반경은 더 작았다. 옆에 서 있던 러시아 무관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저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정이었다. 프랑스 부사장도 메모를 멈추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다. 한국 시제기가 라팔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KF-21이 다시 급상승했다. 7,000m 고도까지 치솟은 뒤 급강하로 전환했다. 기수가 아래로 향하며 속도가 마하 1.2까지 올라갔다. 초음속 돌파였다. 엔진 배기가스가 하얀 연기를 남기며 구름을 가르고 기체가 땅을 향해 떨어졌다. 3,000m 고도에서 기수를 다시 올렸다. 급격한 상승 기동이었다. 조종석 안에서 이중령의 몸이 시트에 물렸다. 구지 하중이 온몸을 짓눌렀고 시야가 좁아지며 터널 비전 현상이 나타났다. 숨을 들이마시며 복압을 높였다. 지상 관제소에서 유스프 대장이 쌍안경을 내렸다. 세 대의 전투기 중 KF-21의 기동이 가장 날카로웠다. 기체 크기는 라팔과 비슷했지만 엔진 출력 대비 무게 비율이 우수했다. 출력대 중량비가 1.15대 1로 라팔의 1.1대 1보다 높았다. 수호위는 1.05대 가장 낮았다. 기동성에서는 KF-21이 우위였다. 러시아 무관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기체가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이 상당히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프랑스 부사장은 메모에 별표를 그었다.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세 대의 전투기가 다시 대형을 이뤘다. 이 중령이 무전기로 지상 관제소에 보고했다. 보람에 첫 번째 과제 완료. 기체 상태 정상. 관제소에서 응답이 왔다. 두 번째 시험 준비 지시였다. 적어도 고속 비행이었다. 지상 500m 고도에서 마하 0.9 속도를 유지하며 20분간 비행하는 과제였다. 엔진의 지속 출력 능력과 조종사의 집중력을 시험하는 항목이었다. 세 대의 전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술라웨시 섬의 열대우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무 꼭대기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두 번째 승부가 시작됐다. 세 대의 전투기가 고도를 낮추며 술라웨시 섬 열대우림 상공으로 진입했다. 지상 500m. 나무 꼭대기가 눈앞에 펼쳐졌다. 초록빛 밀림이 수평선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로 강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외기 온도는 33도였지만 습도가 90%에 달했다. 공기 중 수분이 엔진 흡기구로 빨려 들어가며 미세한 저항을 만들어냈다. 해발 200m의 낮은 고도, 적도 부근의 고온 다습, 바다에서 불어오는 염분 섞인 바람까지 더해져 전투기 엔진에게는 삼중고였다. 수호이 335가 선두에 섰다. 러시아 조종사가 스러트를 밀어 올리며 속도를 마하 0.9까지 높였다. 시속 1100km, 지상 500m 고도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속도였다. 거대한 쌍발 엔진이 굉음을 내며 열대우림 위를 질주했고 나무들이 배기가스 압력에 휘청거렸다. 28톤 기체가 만들어내는 소닉붐이 밀림을 흔들었고 셋대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지상 관제소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엔진 데이터를 모니터링했다. 수호이의 R41 엔진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섭씨 650도, 정상 범위였지만 상승 곡선이 가팔랐다. 고온다습한 열대 환경에서 냉각 효율이 떨어지는 조짐이었다. 엔진 흡기구 온도 센서가 경고 수치에 근접했다. 라팔이 수호이 뒤를 따랐다. 프랑스 조종사가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자세를 안정시켰다. 델타익이 난류를 뚫고 나아갔지만 엔진 출력 게이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스네크마 M88 엔진이 고온에 반응하며 연료 소비율이 증가했다. 예상보다 5% 높은 수치였다. 계기판에 노란색 경고등이 깜깜였다. 엔진 과열 주의였다. 프랑스 조종사가 스로틀을 약간 줄였다. 속도가 마하 0.85로 떨어졌다. 연료 탱크 잔량을 확인하니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KF-21이 세 번째로 저고도 비행에 들어갔다. 이 중령이 고도계를 확인했다. 지상 500m 정확히 유지, 속도 마하 0.9, 엔진 온도 섭씨 580도.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이 안정적인 출력을 냈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 운영을 위해 개발한 엔진답게
고온 다습 환경 적응력이 우수했다. 한국이 추가한 냉각 시스템 개량도 효과를 발휘했다. 엔진 공기 흡입구에 장착된 이중 필터 시스템이 염분과 수분을 걸러냈고 터빈 블레이드 코팅 기술이 부식을 방지했다. 기체 진동이 최소화됐고 연료 소비율도 예상 범위 내였다. 열대우림 상공을 20분간 비행하는 동안 수호이 355의 엔진 온도가 계속 상승했다. 섭씨 700도를 넘어 750도에 근접했다. 러시아 조종사가 스로틀을 줄였다. 속도가 마하 0.8로 떨어졌다. 지상 관제소의 러시아 무관이 무전기를 들고 조종사에게 지시했다. 엔진 과열 방지를 위해 속도를 더 낮추라는 명령이었다. 수호이가 마하 0.75까지 감속했다. 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속도였다. 인도네시아 기술 장교가 메모에 기록했다. 수호이 3호, 고온다습 환경에서 지속 출력 능력 제한적이라는 평가였다. 러시아제 엔진은 시베리아 혹한이나 중앙아시아 대륙성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적도 부근 해양성 기후는 약점이었다. 프랑스 라팔도 문제가 생겼다. 엔진 온도가 섭씨 680도를 넘어서며 자동 출력 제한 모드가 작동했다. 연료 소비율이 정상보다 12% 높아졌고 20분 비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를 추가로 장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프랑스 조종사가 속도를 마하 0.82로 낮췄다. 지상에 프랑스 부사장이 표적을 굳혔다. 라팔은 중동과 인도에서 검증됐지만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 환경은 사막이나 고산지대와는 다른 변수였다. 높은 습도가 엔진 성능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히말라야는 건조했고 중동의 사막은 습도가 낮았다. 하지만 적도 부근 열대우림은 습도 90%의 해수면 고도였다. KF-21은 마하 0.9를 그대로 유지했다. 엔진 온도가 섭씨 600도에서 안정됐고 연료 소비율도 정상 범위였다. 이 중령이 계기판을 점검하며 고도를 미세 조정했다. 480m에서 520m 사이를 오가며 기류 변화에 대응했다. 열대우림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가 기체를 흔들었지만 비행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실제 코드는 한국 기술진이 직접 작성했다. 열대 환경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결과였다. 경납고 그늘 아래서 유스프 대장이 데이터 화면을 보며 턱을 괴었다. KF-21이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다. 수호이는 파워는 강했지만 열대 환경 적응력이 부족했고 라팔은 기동성은 좋았지만 지속 출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KF-21은 두 가지 모두 균형 잡힌 성능을 냈다. 인도네시아 장성 한 명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한국 전투기가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는 평가였다. 아직 시제기인데도 이 정도라면 양산형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20분이 지나고 세 대의 전투기가 다시 고도를 높였다. 수호이와 라팔은 시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KF-21은 마하 0.9를 끝까지 유지했다. 지상 관제소에서 세 번째 시험 지시가 떨어졌다. 야간 저고도 침투 비행이었다. 레이더 회피 기동과 지형 추적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활주로에 불이 켜지고 세 대의 전투기가 다시 엔진을 점화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밤 9시 술라웨시 상공에 어둠이 내렸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별빛마저 희미했다. 세 대의 전투기가 야간 비행 장비를 점검하며 활주로에 섰다. 야간 저고도 침투 비행은 현대 전투기의 핵심 능력이었다. 적 레이더망을 피해 지상 100m 이하로 침투하는 임무였고 조종사의 야간 시력과 기체의 지형 추적 레이더 성능이 동시에 시험됐다. 수호이 3호가 먼저 이륙했다. 러시아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작용하고 계기판 조명을 최소화했다. 기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엔진 배기구의 푸른 불꽃만 희미하게 보였다. 라팔이 뒤따랐다. 프랑스 조종사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했다. 지형 정보가 투명 바이저에 투사됐고 전방 적외선 센서가 열대우림의 온도 분포를 감지했다. KF-21이 마지막으로 이륙했다. 이 중령이 능동 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를 켰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였다.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의 기술 자문을 받았지만 핵심 소프트웨어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작성했다. 레이더 화면에
앞쪽 30km 지형이 입체로 표시됐다. 산맥, 계곡, 강줄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다. 세 대의 전투기가 고도 100m까지 내려갔다. 나무 꼭대기가 불과 50m 아래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형을 읽어내며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것은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수호이의 지형 추정 레이더가 앞쪽 산맥을 감지했다. 자동 회피 시스템이 작동하며 기체가 상승했다. 하지만 레이더 해상도가 낮아 작은 언덕이나 전선을 놓칠 위험이 있었다. 러시아 조종사가 고도를 150m로 높였다. 안전 마진을 확보한 것이었다. 라팔은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를 동시에 사용했다. 프랑스의 탈레스사가 개발한 복합 센서 시스템이었다. 열대우림의 온도 차이를 감지해 지형을 파악했고 레이더가 정밀 거리를 측정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적외선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나무와 땅의 온도 차이가 작아 경계가 불분명했다. 프랑스 조종사도 고도를 130m로 올렸다. KF-21은 고도 100m를 유지했다. AESA 레이더의 해상도가 우수해 50cm 단위로 지형을 구분했다. 앞쪽 20km의 모든 장애물이 화면에 표시됐고 자동 회피 경로가 계산됐다. 이 중령이 스틱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계곡 사이를 통과했다. 지상 관제소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새 전투기의 고도를 비교했다. KF-21이 가장 낮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수프 대장이 레이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고도 침투 능력에서도 한국 전투기가 앞섰다. 그때 기상 관측소에서 긴급 통보가 들어왔다. 서쪽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15분 내로 폭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관제소 책임자가 새 전투기에 귀환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유수프 대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계속 진행하시오.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소. 관제소 책임자가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새 조종사에게 기상 경보만 전달했다. 10분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긴 빗줄기였지만 곧 폭우로 변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우량이었다. 수호이 3호의 레이더 화면이 흔들렸다. 빗방울이 레이더 신호를 산란시켰다. 지형과 비구름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화면에 노이즈가 가득 찼다. 러시아 조종사가 고도를 200m로 높였다. 레이더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 고도를 확보한 것이었다. 라팔의 적외선 센서도 무용지물이 됐다. 빗줄기가 온도 차이를 지워버렸고 모든 것이 같은 온도로 보였다. 프랑스 조종사가 레이더만 의존했지만 폭우 속에서 해상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고도를 250m까지 올렸다. 시험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난 높이였다. KF-21의 AESA 레이더는 여전히 작동했다. 한국이 개발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빗방울 노이즈를 걸러냈다. 폭우 속에서도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중령이 고도 100m를 유지하며 계곡을 통과했다. 앞유리에 빗물이 세차게 부딪혔지만 레이더 화면만 보고 비행했다. 지상 관제소에서 러시아 무관이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저 한국 전투기가 정말 폭우 속에서 저고도를 유지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레이더 데이터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확인한 결과 모든 수치가 정확했다. 프랑스 부사장도 메모를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라팔의 레이더 시스템도 우수하다고 자부했지만 폭우 환경에서는 한국 레이더가 우위였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신호 처리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폭우가 30분간 이어졌다. 수호이와 라팔은 200m 이상 고도를 유지했지만 KF-21은 100m를 지켰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다. 세 대의 전투기가 다시 고도를 맞췄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기록됐다. 야간 악천 후 저고도 비행 KF-21만 통과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양이 활주로를 달궜다. 지상 온도가 섭씨 38도를 넘어섰고 콘크리트 표면은 45도에 육박했다. 열기가 공기를 왜곡시켜 모든 것이 흔들려 보였다. 마지막 시험 과목이 발표됐다. 최대 출력 지속 비행이었다. 애프터버너를 켠 상태로 5000m 상공에서 10분간 최고 속도를 유지하는 과제였다. 엔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평가였다. 수호이 35가 먼저 이륙했다. 러시아 조종사가 애프터버너를 점화했다.
쌍발 엔진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마하 2.0, 시속 2400km까지 가속했다. 거대한 기체가 음속의 2배로 질주하며 손익붐을 만들어냈다. 조종석 안에서 러시아 조종사의 몸이 시트에 눌렸다. 엔진 온도가 섭씨 1000도를 넘어섰다. R412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가 붉게 달아올랐고 배기가스 온도가 설계 한계치에 근접했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엔진 과열 위험 났다. 러시아 조종사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조종석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외부 열기가 밀려 들어왔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을 태웠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다. 5분이 지나자 엔진 온도가 1100도를 넘어섰다. 자동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며 애프터버너가 꺼졌다. 속도가 마하 1.5로 떨어졌다. 지상 관제소에 러시아 무관이 턱을 개었다. 5분 만에 한계에 도달했다. 10분을 버티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데이터를 기록했다. 수호이 3호, 고온 환경 최대 출력 지속 시간 5분. 라팔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 조종사가 애프터버너를 점화하며 가속했다. 마하 1.8까지 올라갔다. 스네크마 M88 엔진이 포효했지만 라팔은 수호이보다 작고 가벼운 기체였다. 엔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종석 안에서 프랑스 조종사가 계기판을 주시했다. 엔진 온도 섭씨 950도, 연료 소비율 분당 300리터. 정상보다 2배 높은 수치였다. 땀이 비행복 안쪽으로 흘러내렸다. 헬멧 안쪽이 습기로 차올랐고 바이저에 김이 서렸다. 손으로 닦아냈지만 곧 다시 뿌옇게 흐려졌다. 귀에서는 엔진의 굉음이 울렸다. 방음 헤드셋을 끼고 있었지만 애프터버너의 폭음은 뼈까지 울렸다. 7분이 지나자 연료 경고등이 켜졌다. 남은 연료로는 3분밖에 버틸 수 없었다. 프랑스 조종사가 애프터버너를 껐다. 속도가 마하 0.9로 떨어졌다. 지상에서 프랑스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7분, 수호이보다는 나았지만 10분을 채우지 못했다. KF-21이 활주로에 섰다. 이 중령이 헬멧을 단단히 조이고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다. 엔진 점화, 계기 점검, 비행 통제 시스템 그린. 스로틀을 밀어 올리며 이륙했다. 5000m 고도에 도달한 뒤 애프터버너를 켰다.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2개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기체가 앞으로 쏘아지며 마하 1.6까지 가속했다. 조종석 안으로 진동이 전해졌다. 스틱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고 장갑 안쪽이 축축해졌다. 엔진 소리가 귓속을 채웠다. 낮은 주파수의 울림이 내장까지 흔들었다. 이 중령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조종석 안은 뜨거웠다. 외부 온도 영상 20도. 하지만 엔진 열기가 기체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등에서 땀이 흘러 비행복이 등에 달라붙었다. 계기판을 보니 엔진 온도가 섭씨 850도였다. 수호이나 라팔보다 낮았다. 한국이 개발한 이중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다. 엔진 외벽에 설치된 세라믹 단열재가 열을 차단했고 냉각수 순환 펌프가 온도를 낮췄다. 5분이 지났다. 엔진 온도 섭씨 900도.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이 중령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입안에 금속맛이 돌았고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아른거렸다. 고도 5000m에서 마하 1.6으로 비행하는 동안 몸에 가해지는 하중이 만만치 않았다. 목 근육이 뻐근했고 허리가 시트에 눌려 아팠다. 7분이 지났다. 이제 라팔이 포기한 시점이었다. 이 중령이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다. 엔진 온도 섭씨 920도, 연료 잔량 40%. 아직 여유가 있었다. 애프터버너를 계속 유지했다.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혈압이 올라간 징후였다. 손가락 끝이 저렸고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해졌다. 몸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체는 멀쩡했다. 엔진이 여전히 정상 출력을 냈고 모든 시스템이 그린이었다. 9분이 지났다. 엔진 온도 섭씨 950도. 처음으로 경고 수치에 근접했다. 하지만 아직 한계는 아니었다. 이 중령이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혈맛이 났다. 잇몸을 깨문 것 같았다. 10분이 됐다. 이 중령이 애프터버너를 껐다. 엔진 굉음이 잦아들고 기체가 감속했다. 귀에서 윙 소리가 사라지고 시야가 다시 선명해졌다.
몸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떨렸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비행복이 완전히 젖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산소가 폐를 채웠다. 지상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KF-21 10분 완주. 유수프 대장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인도네시아 장성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러시아 무관과 프랑스 부사장은 자리에 앉은 채 말이 없었다. KF-21이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중령이 조종석에서 내려 땅을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비반장 박상훈 상사가 달려왔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이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너무 말라 있었다. 물병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극한의 시험이 끝났다. 그날 오후 인도네시아 공군 회의실에 세 나라 대표단이 모였다. 유수프 대장이 테이블 앞에 섰고 양쪽에 기술진이 자료를 펼쳤다. 사흘간의 시험 결과가 정리됐다. 화면에 새 전투기의 성적표가 떴다. 고기동 선회, 수호이 8.5지, 최대 하중, 라팔 9지, KF-21 9지, 적어도 고속 비행, 수호이 마하 0.75 유지, 라팔 마하 0.82 유지, KF-21 마하 0.9 유지, 야간 악천 후 비행, 수호이 고도 200m 이상, 라팔 고도 250m 이상, KF-21 고도 100m 유지, 최대 출력 지속, 수호이 5분, 라팔 7분, KF-21 10분 완주. 모든 항목에서 KF-21이 앞섰다. 러시아 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이터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국 전투기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항의였다. 유수프 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모든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공군 기술진이 직접 측정했고 세 나라 대표가 모두 참관한 결과라는 설명이었다.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었다. 프랑스 부사장도 입을 열었다. 라팔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기체라는 강조였다.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가 도입했고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KF-21은 아직 한국 공군도 정식 배치하지 않은 시제기라는 지적이었다. 양산 단계에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유수프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타당한 지적이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위사업청 협상단장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추가 시험은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러시아나 프랑스가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유수프 대장이 다음 시험 내용을 발표했다. 실탄 사격이었다. 공대공 미사일 발사 정확도와 기관포 명중률을 평가하는 과제였다. 사흘 후 술라웨시 앞바다 사격장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세 나라 대표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러시아 무관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수호이의 R-73 기관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신감이었다. 1분에 1,500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도 길었다. 공대공 미사일 또한 러시아제 R-77이 우수했다. 프랑스 부사장도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라팔의 미카 미사일은 중거리 요격에 특화되어 있었다. 명중률이 90%를 넘었다. 기관포 사격도 디지털 조준 시스템 덕분에 정확했다. 실탄 시험에서는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사흘 후 아침 술라웨시 앞바다 수평선 너머로 표적 드론 10대가 떠올랐다. 크기는 전투기의 절반 정도였고 시속 600km로 비행했다. 수호이 3호가 먼저 사격 위치에 들어갔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다. 거리 15km. 러시아 조종사가 R-77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 미사일이 기체 아래에서 분리되며 불꽃을 뿜었다. 흰 연기를 남기며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첫 번째 표적 명중, 두 번째 미사일 발사 명중, 세 번째 발사 빗나갔다. 표적 드론이 급기동하며 회피했다. 네 번째 발사 명중, 명중률 75%. 라팔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 조종사가 미카 미사일을 발사했다. 첫 번째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네 번째 빗나갔다. 명중률 75%. 수호이와 동일했다. KF-21이 사격 위치에 들어갔다. 이 중령이 AESA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는 표적의 기동 패턴을 분석해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였다.
첫 번째 미사일 발사. 한국산 천검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명중. 두 번째 발사, 명중. 세 번째 발사, 명중. 네 번째 발사, 명중. 명중률 100%. 지상 관제함에서 인도네시아 해군 장교들이 웅성거렸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 러시아 무관이 표정을 굳혔다. 저 레이더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다. 표적 추적 능력이 러시아제를 능가했다. 프랑스 부사장이 메모를 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기록이었다. 다음은 기관포 사격이었다. 수호이가 저고도로 내려와 해상 표적을 향해 R-73 기관포를 발사했다. 1분에 1,500발. 탄환이 바다를 갈랐다. 100발 중 65발 명중. 명중률 65%. 라팔이 뒤따랐다. 디파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100발 중 70발 명중. 명중률 70%. 수호이보다 우수했다. KF-21이 마지막으로 사격했다. 미국제 M61 벌칸 기관포였다. 검증된 무기였지만 한국이 조준 시스템을 개량했다. 헬멧 연동 조준경과 인공지능 탄도 계산이 결합됐다. 이 중령이 방아쇠를 당겼다. 기관포가 포효했다. 100발 중 85발 명중. 명중률 85%. 관제함에서 함성이 터졌다. 유수프 대장이 미소를 지었다. 실탄 시험에서도 KF-21이 압도했다. 러시아 무관이 자리를 떴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프랑스 부사장도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승부는 이미 결정됐다. 일주일 후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 유수프 대장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앞에 보고서를 올렸다.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다. 새 전투기의 모든 시험 결과가 담겨 있었다. 국방장관이 페이지를 넘기며 데이터를 확인했다. 기동성, 엔진 내구성, 레이더 성능, 무장 정확도, 모든 항목에서 KF-21이 앞섰다. 하지만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수호이 3호를 대당 8천만 달러에 제한했다. 인도네시아가 필요한 48대를 구매하면 총 38억 달러였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지만 즉시 인도가 가능했다. 러시아 공군이 이미 사용 중인 검증된 기체라는 장점이 있었다. 프랑스는 라팔을 대당 1억 달러에 제한했다. 총 48억 달러였다. 기술 이전 범위가 러시아보다 넓었고 유럽연합과의 군사 협력도 포함됐다. 프랑스 공군뿐 아니라 인도, 이집트가 운용 중이라는 신뢰도도 있었다. 한국은 KF-21을 대당 6,500만 달러에 제한했다. 총 31억 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단순 판매가 아니었다. 공동개발 파트너 제한이 핵심이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대신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구조였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양산 과정에 참여하며 수출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조건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덮고 유수프 대장을 바라봤다. 군 전문가로서 어떤 선택을 권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유수프 대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나 프랑스가 안전한 선택이라는 말이었다. 이미 검증됐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였지만 방산 기술은 낙후되어 있었다.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개발 능력을 키워야 했다. 한국의 제안은 그 기회를 제공했다. KF-21의 성능도 입증됐다. 열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앞으로 30년간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력기로 충분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이틀 후 청와대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국방장관, 외교장관, 재무장관을 불러 모았다. 러시아를 선택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웠고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유럽과의 관계는 좋아지지만 미국의 반응을 고려해야 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서방 무기체계로 통합되기를 원했다. 한국을 선택하면 중립적이었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지만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다. 중국, 러시아와도 경제관계를 유지했다. 인도네시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유리했다.
재무장관이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한국 제안이 가장 저렴했고 기술 이전으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컸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 방산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었다. 그날 저녁 자카르타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조인식이 열렸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KF-21 48대 도입, 총 31억 달러,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인도네시아 개발비 분담 20억 달러, 기술 이전 항목 230개, 인도네시아 기술진 훈련 300명, 총 계약 규모 51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이었다. 회의실 뒤편에서 러시아 무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프랑스 부사장도 자리에 앉아 계약서 서명을 지켜봤다. 한숨을 쉬며 메모를 닫았다. 한국 협상단 뒤에 이중령이 서 있었다. 비행복 대신 정복을 입었고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었다. KF-21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한 공로였다.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선이었다는 발표였다. 특히 열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났고 공동개발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강조였다. 한국 방위사업청장도 소감을 밝혔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자부심이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회견장 뒤편에서 러시아 무관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한국 전투기가 정말 저 가격에 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술라웨시에서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시험에서 수호이를 능가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부사장이 노트북을 닫으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시였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다. 라팔의 독주 시대가 끝났다. 앞으로 모든 입찰에서 한국을 고려해야 했다. 그날 밤 이중령이 호텔 창문을 열고 자카르타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 불빛이 수평선까지 이어졌다. KF-21이 이곳 하늘을 날 것이었다. 한국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나는 시대가 열렸다. 2025년 파리 국방부 청사, 프랑스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다소의 사위 최고 경영자, 탈레스사 대표, 프랑스 공군 참모총장이었다. 화면에 아시아 지도가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한국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다. 2017년 인도네시아 개약 이후 8년 동안 KF-21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했다. 필리핀이 24대 도입을 결정했고 말레이시아가 36대 구매를 협상 중이었다. 태국도 관심을 보였다. 총 계약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다. 다소 사 최고 경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라팔은 유럽과 중동에서는 여전히 강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밀렸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범위에서 따라갈 수 없었다. 프랑스 공군 참모총장이 보고서를 펼쳤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이제 프랑스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10위권 밖이었다. 이제는 5위권에 진입했다. KF-21뿐 아니라 K9 탱크, K2 흑표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까지 세계 시장을 두드렸다. 국방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입찰에서 한국을 주요 경쟁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시였다. 같은 시각 모스크바 국방부, 러시아 부국방장관이 수호이 설계국 국장을 불렀다.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제 전투기 점유율이 급락했다는 보고였다. 베트남과 미얀마만 러시아제를 유지했고 나머지는 한국이나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수호이 설계국 국장이 변명했다. 열대 환경 최적화가 부족했다는 인정이었다. 러시아 전투기는 대륙성 기후에 강했지만 고온다습 해양성 기후는 약점이었다. 부국방장관이 책상을 쳤다. 술라웨시 시험에서 진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질책이었다. 저 한국 시제기 한 대가 러시아 방산 수출을 흔들었다. 앞으로 열대 환경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2026년 봄 서울 국방부,
이준혁은 이제 준장이 됐다. 공군 전력발전업무단장으로 근무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총괄했다. 사무실 벽에는 KF-21 사진이 걸려 있었다. 2017년 술라웨시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활주로에 선 세 대의 전투기,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준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섭씨 38도의 열기, 폭우 속 야간 비행, 10분간의 애프터버너 지속, 몸이 한계에 도달했던 순간들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모든 것을 바꿨다. KF-21이 세계 시장에 발을 디뎠고 한국 방산이 도약했다. 책상 위에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유럽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동의 한 산유국도 관심을 보였다. KF-21의 열대 환경 성능이 사막 환경에서도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 준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 위로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다. 훈련 중인 KF-21이었다. 저 전투기를 처음 몰았던 날이 엊그제 같았다. 시제 5호기, 아직 외장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불완전한 기체로 수호이와 라파를 이겼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수십 년간 전투기를 만들어 온 나라였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 나라였다. 하지만 술라웨시에서 증명했다. 늦게 시작했어도 제대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방안으로 보좌관이 들어왔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방한한다는 소식이었다. KF-21 추가 도입 협상차 온다는 내용이었다. 이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수프 대장이었다. 2017년 그 시험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었다. 이제는 대장에서 원수로 진급했고 인도네시아 공군 최고위직이 됐다. 그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그 약속을 한국은 지켰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300명이 한국에서 훈련받았고 그중 50명은 KF-21 양산 라인에서 일했다. 인도네시아가 독자 개발하는 경공격기에 한국 기술이 적용됐다. 파트너십이 작동했다. 이 준장이 사진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36살의 중령이었다. 이마에 땀이 흘렀고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때는 몰랐다. 저 시험 비행이 한국 방산의 역사를 바꿀 줄은. 하지만 지금은 안다. 역사는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묵묵한 임무 수행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술라웨시 활주로에서 땀을 흘리며 조종간을 잡았던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한국 방산을 만들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전투기를 주목했다. KF-21은 더 이상 신흥국의 도전이 아니었다. 검증된 전력이었다.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고 필리핀 공군을 지키고 말레이시아가 기다리는 전투기였다. 앞으로 유럽과 중동 하늘까지 날 것이었다. 이 준장이 사진을 벽에서 내려 책상 위에 놓았다. 이제 그 기록을 후배들에게 전해야 할 때였다. KF-21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 진출했는지,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순간, 그것이 바로 2017년 술라웨시 섭씨 38도의 활주로 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기록되어야 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여정의 한 페이지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